여러분도 혹시 정원 가꾸는 사람들에게 1월은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카탈로그나 뒤적이는 완벽한 휴식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바로 이 차가운 눈발 속에서 여름 작황을 망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다고 말씀드린다면요. 도발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1월이 비활동기가 아니라 미래 정원 성공의 전략적 교두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몇 가지 조언이 아닙니다. 바로 1월에 정원에서 해야 할 필수적인 3위까지 작업을 담은 완벽하고도 포괄적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겨울 정원을 위험지대에서 확실한 성공지대로 바꾸어줄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겨울 정원 관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 방대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대부분의 초보 정원사들, 심지어 숙련된 분들조차 겨울을 잠시 멈춤으로 여깁니다. 자연이 잠자니 우리도 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눈 덮인 그 아래에서도 숨겨진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서리와 싸우고 가지들은 눈의 무게와 차가운 바람에 시달립니다. 해충과 병균 역시 사라지지 않고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1월의 정원 작업은 능동적인 농사 기술이라기보다는 특수 작전에 가깝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죠. 이것이 바로 예방의 기술입니다. 봄이 되어 겨울 동안의 게으름이 초래한 결과와 영웅처럼 고군분투하는 대신 우리는 1월에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식물이 스스로 대부분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월에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은 강하고 건강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할 준비를 마친 채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바로 월동을 위한 눈 덮어주기입니다. 이 작업은 마치 아이들 장난처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식물의 생존과 다음 해의 결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기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왜 1월에 이 작업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1월은 한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눈이 적은 초반에도 강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눈은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의 담요입니다. 눈 덮개가 1cm 두꺼워질 때마다 토양 표면의 온도는 약 1도씩 상승합니다. 특히 오수밀뷰인 60cm 높이의 눈 덮개는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과실수 뿌리목의 온도를 영하 5도에서 7도 수준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덮개가 없다면 어린 묘목이나 체리, 살구 같은 추위에 약한 작물의 뿌리는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자연이 이 담요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눈을 덮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무 밑동 주변, 즉 뿌리 덮개 부분 이치르에 눈을 쌓아 올려 1m 높이의 눈 더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을에 심은 어린 나무들에게는 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늦가을에 파종한 작물들의 밭이나 마늘, 양파, 그리고 딸기 및 베리류가 심어진 곳에도 반드시 눈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물들의 경우 30-40cm의 눈층만으로도 충분한 방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길이나 밭고랑 사이의 눈을 긁어내서 그곳의 흙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흙이 드러난 땅은 훨씬 깊이까지 얼어붙게 되는데
이는 토양 미생물에 해롭고 수간 영역을 넘어 넓게 퍼져 있는 나무의 잔뿌리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눈은 쌓여 있는 곳 또는 눈이 없어도 피해가 없는 공간, 예를 들어 공터나 넓은 마당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전문가 팁입니다. 눈 더미를 쌓은 후에는 삽으로 그 윗부분을 살짝 다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단한 껍질이 형성되어 봄에 눈이 너무 빨리 녹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수분이 땅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되며 한 번에 다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1월의 작업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해줍니다. 겨울에는 식물을 냉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듬해 생육 초기에는 생명력 있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바로 여러분 정원의 건강과 미래 수확량으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임무는 정원을 설치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쥐나 토끼가 겨울잠에 빠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오산입니다. 먹이가 부족한 1월이야말로 설치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굶주린 녀석들은 정원, 특히 어린 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토끼는 나무 줄기의 껍질을 갉아먹고 들쥐는 눈 아래에서 뿌리목 주변의 껍질을 빙 둘러가며 갉아냅니다. 이렇게 둥글게 상처가 나면 나무는 거의 죽게 됩니다. 따라서 1월에 점검하고 방어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조심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을에 설치했던 모든 보호 덮개나 끈을 확인하세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바람이나 눈 때문에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망을 사용했다면 그 밑에 눈이 쌓여 쥐들의 은신처가 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보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1월이라고 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보호망이나 루핑 펠트, 심지어는 오래된 스타킹을 여러 겹 감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기성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나무줄기 주변의 눈을 규칙적으로 밟아 다져야 합니다. 이는 단단한 얼음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쥐가 눈 아래로 굴을 파고 들어가 맛있는 껍질까지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폭설이 내린 후에는 반드시 실행하세요. 다지는 범위는 나무줄기에서 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옛날 방식입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성 미끼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새, 그리고 설치류를 사냥하는 유익한 포식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대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작나무 타르나 크럴링 같은 냄새가 강한 용액을 묻힌 헝거풀 나무의 낮은 가지에 매달아 두세요. 이 날카로운 냄새는 토끼와 쥐 모두를 쫓아냅니다. 용액은 2-3주마다 새로 발라주어야 합니다. 전문가 팁. 장미나 구즈베리 같은 가시덤불을 가지치기 한 후 나오는 가지들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들을 어린 묘목 주위에 깔아두세요. 이는 설치류가 피해 가기를 선호하는 물리적인 방해물을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굶주린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손상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몇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월의 경계가 미래의 정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의 1월 가드닝 마라톤 세 번째 미션은 추위에 약한 다년생 식물의 월동 덮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장미, 수국, 클레마티스, 포도나무, 어린 침엽수 등 우리가 가을에 정성껏 씌워준 겨울집에서 봄을 기다리는 식물들 말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가만히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강풍, 비, 폭설, 그리고 해빙기가 닥치면서 덮개의 무결성을 해치고
우리의 지난 가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한겨울인 1월에 굳이 이 점검이 중요할까요? 1월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강한 바람이 덮개용 부직포를 찢어 모진 추위에 식물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무겁고 젖은 눈은 지지대를 무너뜨려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이어지는 1월의 해빙기는 덮개 내부에 얼음 갑옷을 만들어 식물이 과습으로 썩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은 정원의 능동적인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없는 날, 덮개를 씌운 모든 식물을 둘러보세요. 덮개 재료가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넓은 테이프를 이용하거나 가장자리를 널빤지로 눌러 고정하는 등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덮개가 단단히 고정되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지지대가 눈의 무게로 휘어졌다면 조심스럽게 여분의 눈을 털어내줍니다. 정원사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식물을 완전히 밀봉하는 것입니다. 추위를 완벽하게 막으려는 욕심에 환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응결현상, 결로를 일으켜 곰팡이병을 유발하고 식물이 과습으로 썩게 만듭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해빙기에는 덮개를 열어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측면에 작은 구멍을 내거나 재료의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습기가 빠져나가 식물이 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입니다. 만약 덮개 내부에 이미 단단한 얼음 껍질이 생겼다면 이를 부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자고 있는 새싹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신 덮개 위에 추가로 부드러운 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세요. 이 눈은 일종의 보온병 역할을 하여 다음 해빙기에 얼음이 더 천천히 부드럽게 녹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월에 정기적으로 월동 덮개를 확인하는 것은 환자에게 방문하는 의사의 진료와 같습니다.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분의 식물 친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폭설이 내린 후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네 번째 임무는 바로 나무와 관목의 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주는 작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눈이 단열재로서 유익하다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눈은 분명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과하면 독이 되듯이 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어 끈적하게 달라붙는 눈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눈은 가지에 거대하고 무거운 덩어리로 쌓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처럼 무거운 눈의 하중 때문에 가지들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질이 단단하지 않은 어린 나무나 구조적으로 약한 침엽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과실수의 주요 골격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심각한 손상입니다. 이는 수영의 균형을 깨뜨리고 병충해의 감염 통로를 제공하며 심지어 몇 년 동안 열매를 맺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직형 수영을 가진 관상용 식물, 즉 측백나무나 향나무에게 무거운 눈은 최대의 적입니다. 눈이 쌓이면 수영이 무너지고 가지가 휘어지며 봄이 되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해 식물의 아름다운 형태를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조심스럽고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무 줄기를 전력을 다해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밑동의 수피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피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끝부분을 천등으로 부드럽게 감싼 긴 장대를 준비하십시오. 안전한 거리에 서서 가볍게 두드리듯이 아래에서 위로 가지의 눈을 털어내야 합니다. 아래쪽 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쪽 가지에서 털어낸 눈이
이미 깨끗해진 아래쪽 가지에 다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주요 실수는 해빙 후 다시 얼어붙어 생긴 얼음 껍질을 떼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면 그대로 두십시오. 얼음을 억지로 깨뜨리려고 시도하면 99%의 확률로 수피와 동면 중인 눈붓들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차라리 가장 하중이 많이 실린 가지 아래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무게를 분산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문가의 팁을 드리자면 원추형이나 피라미드형 침엽수의 경우 수형 붕괴를 막는 가장 좋은 예방책은 가을에 가지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을에 이 작업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따뜻한 날을 골라 가지를 끈으로 조심스럽게 묶어주어 수형을 더욱 컴팩트하게 만들고 가지 사이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나무의 수관을 눈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간단한 작업은 여러분의 정원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 계획의 5번째 항목은 가장 즐겁고 창의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시즌에 무엇을 심을지 계획하는 것이죠. 해가 짧아 저녁 시간이 긴 1월은 텃밭에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고민해 볼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종을 들고 서 있는 5월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기에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체계적인 계획은 돌려짓기. 윤작의 핵심입니다. 같은 작물이나 그 친척 작물을 같은 장소에 심지 않으려면 작년에 각 밭고랑에 무엇이 자랐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토양에 병충해가 쌓이는 것을 막고 땅이 한쪽으로만 지력을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심었던 곳에 토마토를 심으면 안 되며 배추를 심었던 자리에는 물을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획을 통해 공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돕는 동반 작물을 활용한 혼합 재배와 밀식 재배를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근과 양파를 함께 심으면 서로의 해충을 쫓아줍니다. 바질은 토마토의 풍미를 높여주죠. 또한 키가 큰 작물은 강한 햇볕을 싫어하는 작물에게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의 씨앗만 정확히 구매하게 되어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봄에 텃밭을 돌아다니며 갑자기 생긴 호박 모종을 어디에 심을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큰 종이를 준비하거나 컴퓨터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텃밭 부지 전체를 축척에 맞게 지도처럼 그려보세요. 집, 온실, 나무, 통로 등 모든 고정된 구조물을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 밭고랑의 위치를 배치합니다. 각 밭고랑에 작년에 무엇이 자랐는지 기록합니다. 자, 이제 창의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작물의 채광, 수분, 토양 요구사항과 돌려짓기 규칙을 고려하여 밭고랑에 작물을 배치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식물의 키와 생육 습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쪽 밭고랑 앞쪽에 키가 큰 토마토를 심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키 작은 작물들은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키가 큰 식물을 밭고랑에 북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작물 기록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심을 계획인 각 작물에 대해 품종, 파종 시기, 심는 방식, 선호하는 동반 작물과 전작물, 그리고 특별한 관리 요령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카드를 만듭니다. 이는 계획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매년 내용이 추가되는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농사 일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1월의 계획 서기는 혼란을 체계로 바꾸는 명상적인 과정이며 꿈꾸던 정원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파종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6번째 단계이자 가장 실질적인 작업인 씨앗 재고 정리를 할 차례입니다. 이 작업은 농사회계와 같아서 봄철에 겪을 수 있는 실망감과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씨앗 재고를 꼭 1월에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구매 시즌 때문입니다. 현재 보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미 있는 씨앗을 중복으로 구매하거나 반대로 꼭 필요한 품종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씨앗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발화율이 떨어진 씨앗을 심는 것은 시간과 노력, 밭의 공간까지 헛되이 낭비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모아놓았던 씨앗 봉투를 모두 꺼냅니다. 품목별로 분류하세요.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오이는 오이끼리 모으는 겁니다. 이제 각 품목별로 정렬 작업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포장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씨앗은 따로 한 무더기로 분류해 둡니다. 하지만 바로 버리지는 마세요. 다음 단계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 아직 유효한 씨앗 중에서 올해 계획에 따라 심기로 한 품종을 정확히 골라냅니다.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씨앗 목록을 작성하세요. 이어서 추가로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두 번째 목록을 만드세요. 이 목록에는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신품종이나 재고가 거의 바닥난 검증된 기존 품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관 환경 점검 가장 흔한 실수는 씨앗을 부적절한 환경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 봉투가 습하고 추운 창고에 있었거나 반대로 난방기 옆 선반에 보관되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씨앗을 보관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건조하고 어두우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서늘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장롱 서랍이나 밀폐된 상자 안 등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체계적인 정리 편리하고 체계적인 보관 시스템을 만드세요. 투명한 포켓이 있는 사진 앨범, 칸막이가 있는 전용 정리함, 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라벨을 붙인 봉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씨앗 봉투, 특히 이미 개봉한 봉투에는 구매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재고를 확인할 때 빠른 참고 자료가 됩니다. 철저한 1월 재고 점검은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씨앗 컬렉션을 잘 정돈된 종자 자원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현명하고 경제적인 쇼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7번째 조언은 앞선 내용과 자연스레 연결되는데요. 바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곧 만료될 씨앗 꾸러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씨앗 발화율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1월에 집 창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농업 실험이지만 봄에 여러분의 시간과 소중한 자원을 엄청나게 아껴줄 겁니다. 왜 이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월 소중한 고추 씨앗을 비닐하우스에 심었습니다. 일주일, 또 한 주를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귀한 시간을 허비했고 그때 가서 다시 씨를 뿌리기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미리 발화율을 확인하면 이 씨앗들을 아예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퇴비로 보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나 호박 같은 박과 식물은 발화율을 빨리 잃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직접 채종한 씨앗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보기도 쉬운 방법은 바로 휴지롤 테스트입니다. 먼저 화장지나 키친타월 한 장을 비닐랩 위에 펼치세요. 분무기로 종이를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 가장자리에서 조금 띄어 씨앗을 한 줄로 나란히 올립니다. 보통 10개의 씨앗으로 테스트하면 발화율을 계산하기 가장 쉽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돌돌 말아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이 조금 담긴 컵에 넣어주세요. 컵 위에 비닐봉투를 씌워 온실 효과를 만들고 따뜻한 곳에 두면 됩니다. 며칠 후 작물에 따라 싹이 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10개 중 10개가 발아했다면 80%의 발아율로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5개라면 50%인데 씨앗을 좀 더 많이 뿌리는 과밀 파종을 통해 사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개 미만이라면 미련 없이 버리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단 한 봉지의 씨앗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품종이라도 제조 연도가 다른 씨앗 봉투가 여러 개 있다면 반드시 각각 따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또한 롤에 이름을 쓰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작물 이름과 테스트 시작, 날짜를 적은 꼬리표를 꼭 붙이세요. 전문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고추, 가지, 샐러리처럼 싹이 잘 안 트는 난바라성 씨앗의 경우 발아시키기 전에 에핀이나 지르콘 같은 성장 촉진제 용액의 설명서대로 잠시 담가두세요. 이는 발아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씨앗의 잠재력을 더욱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1월에 하는 발아율 테스트는 봄철 파종 실패를 막아주는 보험이며 가장 강력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씨앗만이 밭으로 갈 수 있다는 보증수표입니다. 파종 계획과 씨앗 재고 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8번째 단계인 상세 구매 목록 작성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고요한 1월에 미리 작성하는 이 목록이야말로 봄철 원예 상점의 마케팅 상술과 충동적인 소비를 막아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봄이 되어 정원 가꾸기 붐이 일면 상점들은 화려한 포장지로 가득 차고 이 예쁜 꽃도 하나 더, 최신 오이, 교배종도 사야지 같은 유혹을 이겨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불필요한 물건으로 카트를 채우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미리 작성된 목록은 당신에게 규율을 잡아주고 정원의 실제 필요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목록을 올바르게 작성하려면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씨앗입니다. 재고 조사를 마친 후 추가 구매 목록에 포함된 모든 것을 여기에 기재합니다. 단순히 토마토라고 적지 말고 필요한 구체적인 품종이나 교배종을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비료 및 영양제입니다. 시즌 내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모종을 위한 복합 비료, 봄철 초기 성장을 위한 질소 비료의 요소, 개화와 결실을 위한 칼륨 인산 비료, 그리고 유기농 비료 등입니다. 세 번째는 식물 보호젤입니다. 병해를 막는 살균제와 해충을 방지하는 살충제 재고를 확인하십시오. 환경에 안전한 생물학적 제재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번째는 도구 및 소모품입니다. 새로운 전정 가위, 장갑, 보온 덮개, 모종 트레이, 식물 표기용 라벨, 지주대용 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전체 작업 주기를 따라가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기록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너무 일반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료 구매라고 적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소 1kg, 황산칼륨 500pg, 모종용 부식산 칼륨 휴믹산, 용액 1병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구매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매장으로 향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가격과 품목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많은 인터넷 상점은 특히 겨울철에 더 넓은 선택의 폭과 유리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집을 나서지 않고도 상품을 비교하고 특정 품종이나 제품에 대한 리뷰를 읽은 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묻지마 구매를 막아줍니다. 1월에 작성하는 구매 목록은 다가오는 시즌 전체를 위한 재정적, 농학적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체크리스트의 9번째 항목은 바로 그동안 꼼꼼히 작성했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월과 2월은 이를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 구매를 봄까지 미루면 안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품목의 다양성입니다. 바로 연초에 원예센터와 온라인 상점에 가장 신선한 종자 물량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희귀 품종이나 인기 품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4월쯤 되면 이미 모두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찾는 특정 품종이 있다면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겨울은 전통적으로 할인 및 프로모션 시즌입니다. 많은 매장이 작년에 남은 상품, 예를 들어 상토, 비료, 원예 도구 등을 정리하고 새 시즌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면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적 여유와 평온함입니다. 1월에는 매장의 봄철처럼 붐비는 인파가 없습니다.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여유롭게 둘러보며 물건을 고르고 포장에 적힌 정보를 읽어보거나 판매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역시 성수기처럼 주문이 폭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문 처리와 배송이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구매 시 무엇에 유의해야 할까요? 씨앗을 고를 때는 항상 유효기간과 포장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검증된 제조사를 선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토, 비료, 방제 약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과 용도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모든 용도에 맞는 만능 상토를 고르지 마십시오. 모종을 위해서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상토가 필요하며 침엽수에는 산성 토양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노점 시장이나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서 직접 씨앗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낮거나 품종이 혼합되었거나 질병에 감염된 재료를 얻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전체 수확물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겨울 막바지에 판매를 시작하는 노출된 뿌리 묘목, 즉 개방형 뿌리 시스템 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므로 봄까지 기다렸다가 검증된 육묘장에서 식물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문가 팁입니다. 비료와 방제 약품을 구매할 때는 위험 등급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3등급이나 4등급 약품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등급이 사람과 환경에 가장 안전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정원의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생물학적 제재, 예를 들어 피토스포린, 트리코더민, 피토버름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월의 쇼핑은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올 시즌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1월 말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10번째 작업은 바로 씨앗 층화 작업입니다. 층화 스트래티피케이션라는 단어는 듣기에 좀 어렵고 전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일부 씨앗을 깨우기 위해 자연 환경을 흉내내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층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라벤더, 아퀼레기아, 버미꼬리, 프리뮬라, 침엽수, 그리고 다양한 핵과류 같은 많은 식물, 특히 다년생 식물이나 관목의 씨앗에는 가을에 너무 일찍 발화하는 것을 막는 보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충분히 차갑고 습한 기간, 즉 겨울을 겪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층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씨앗을 사전 준비 없이 봄에 따뜻한 흙에 심는다면 아예 발화하지 않거나 싹이 트는데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월은 층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층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저온 층화입니다. 씨앗을 준비하여 소량의 축축한 배지, 즉 습기를 머금은 모래,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심지어 솜이나 키친타월 같은 것들과 잘 섞어줍니다. 이때 습도는 주먹으로 꽉 쥐었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혼합물을 지퍼백이나 뚜껑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넣습니다. 반드시 식물 이름과 층화를 시작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그런 다음 이 봉투를 냉장고의 최소 칸 온도가 섭씨 2도에서 4도 정도로 유지되는 곳에 넣어둡니다. 이제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1년 2주에 한 번씩 씨앗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기를 시켜주며 배지가 마르지 않도록 습도를 유지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습도입니다. 배지가 너무 축축하면 씨앗이 썩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약간 부족하게 주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곰팡이를 발견했다면 씨앗을 약한 소독액에 조심스럽게 씻어내고 새 배지로 교체한 다음 다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전문가 조언, 클레마티스나 모란 작약. 같은 일부 작물은 2단계 층화, 즉 온난 저온 층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씨앗을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 일정 기간 두었다가 다시 차가운 곳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씨앗 포장지에 적힌 발화지침을 항상 주의 깊게 읽거나 해당 식물에 대한 정보를 따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에 시작하는 이 층화 작업은 까다로운 씨앗의 휴면을 깨우고 희귀하고 아름다운 식물의 싹을 성공적으로 트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비밀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 목록에서 11번째는 바로 창고 정리입니다. 특히 정원 도구를 손보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날을 새롭게 갈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정작 바쁠 때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도구 상태는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식물 자체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월에 이 작업을 해야 할까요? 우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모든 작업을 꼼꼼하게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디고 오염된 도구는 정원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무뎌진 전정 가위는 식물을 깨끗하게 자르지 못하고 진문 깨거나 찢게 됩니다. 이 찢긴 상처는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각종 감염의 통로가 되죠. 또한 오염된 도구는 곰팡이 같은 병원균 포자를 다른 식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멸균되지 않은 전정가위로 봄철 가지치기를 한다면 정원 전체를 병에 걸리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총점검해야 합니다. 전정가위, 톱, 삽, 괭이, 갈퀴 등 모든 도구를 꺼내세요. 그리고 흙, 녹, 식물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금속 부분은 철솔이나 와이어 브러쉬로 문질러 닦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날 부분을 알코올이나 클로르헥시딘 또는 다른 종류의 소독제를 사용해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다음은 날 연마 단계입니다. 바로 가장 책임감이 필요한 순간이죠. 전정 가위나 가지치기 가위는 처음 제작될 때의 날 각도를 유지하면서 한쪽, 즉 작업면의 날만 갈아줘야 합니다. 이때 전용 숫돌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정원용 톱 역시 날을 새롭게 갈아주고 톱니의 강력도 조정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삽이나 괭이가 훨씬 작업이 수월하므로 이들의 날도 잊지 말고 갈아줍니다. 연마가 끝난 후에는
모든 금속 부분과 움직이는 부분에 녹이 슬지 않도록 엔진 오일이나 전용 윤활제를 발라줍니다. 삽, 갈퀴, 쇠스랑 등의 자루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금이가 있다면 자루를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말라서 헐거워진 경우에는 며칠 동안 물에 담가두면 복원될 수 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작은 도구들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모종삽, 흙 파는 도구, 지지대 말뚝 등 이런 작은 도구들 역시 깨끗하게 닦고 소독해야 합니다. 호스와 물 뿌리개, 그리고 급수 노즐의 상태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드리자면 도구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도구를 고정할 수 있는 바이스나 클램프, 다양한 종류의 줄과 숫돌, 헝겊, 오일, 그리고 소독제를 갖춰 두십시오. 도구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1월에 완벽하게 준비된 정원 도구야말로 봄철 정원 작업을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됩니다. 저희 겨울 순회 점검 12번째 순서는 온실 상태 확인입니다. 유리든 폴리카보네이트든 여러분의 소중한 작물 재배 공간 역시 한겨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장 봄까지 사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1월 점검은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겨울철 하중, 즉 눈과 바람은 모든 구조물의 심각한 시련입니다. 무거운 눈덩이는 지붕을 찌그러뜨릴 수 있는데 특히 아치형 폴리카보네이트 온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강한 돌풍은 고정장치가 느슨해졌을 경우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날려버리거나 유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1월에 손상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봄이 되어 모종을 급하게 심어야 하는데 온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지붕입니다. 특히 폭설이 내린 후에는 온실 지붕의 눈을 정기적으로 치워주세요. 눈의 두께가 위험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폴리카보네이트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십시오. 금속 스크레이퍼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온실 내부에서 골조 프레임을 확인하세요. 변형되거나 휘어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모든 고정 장치가 제자리에 있고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복제의 무결성을 점검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면 균열이 있는지, 유리라면 흠집이나 금이 갔는지 확인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작은 균열은 투명한 특수 테이프로 임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하며 임시로 구멍을 비닐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외부의 눈만 치우고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밭의 정전이 잦고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 내부 온도가 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 위의 눈이 아래쪽부터 녹아내리면서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무거운 얼음 껍질을 형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온실 안으로 눈 몇 양동이를 가져와 밭고랑에 뿌려주세요. 이것은 동시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첫째, 온실 토양은 겨울 동안 심하게 건조해지고 구조를 잃게 됩니다. 봄이 되면 녹은 눈물이 토양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것입니다. 둘째, 수분이 공급된 토양이 얼어붙으면서 겨울을 나는 해충과 병원균의 일부를 박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살균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1월에 온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봄에 여러분의 작물들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는 보장이 됩니다. 13번째 과제는 텃밭에서 저장고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바로 저장해둔 작물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감자, 당근, 비트, 양배추, 사과, 양파, 마늘 등 가을에 수확한 이 모든 보물들은 1월에도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할까요? 1월은 저장 기간의 딱 중간 시점입니다. 이때 밭에서부터 혹은 수확 과정에서 잠복해 있던 숨은 병충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한 감자 하나나 사과 하나가 순식간에 저장 상자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의 근원지를 제때 발견해 제거하지 않으면 봄이 오기 전에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겨울에는 저장 환경이 변하기 쉽습니다. 온도와 습도의 변화는 뿌리 채소들이 싹을 틔우거나 시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저장된 작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감자를 하나하나 살펴 썩었거나 초록빛을 띠거나 쭈글쭈글해진 모든 감자는 즉시 골라내세요. 당근과 비트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모래에 묻어 보관하고 있다면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파내서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제거해야 합니다. 사과도 다시 확인하세요. 과실이 썩는 병에 걸린 사과는 즉시 저장고와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도 잊지 마세요. 물렁해지거나 싹이 났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모두 제거합니다. 양배추는 겉에 썩거나 시든 잎이 있다면 벗겨내 주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는 저장고 내부의 미세 환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부분 채소의 최적 온도는 섭씨 1도에서 3도 사이이며 습도는 85%에서 95%가 이상적입니다. 저장고가 너무 따뜻하면 싹이 트고 너무 건조하면 시들며 너무 습하면 썩어버립니다. 환기를 시키고 습도계와 온도계를 사용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감자가 지나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면 온도가 너무 높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작은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감자 상자에 사과 몇 개를 함께 넣어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당근이나 비트에는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곰팡이와 부패를 억제하는 훌륭한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1월에 여러분의 수확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싱싱하고 건강한 채소와 과일을 봄까지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계획의 다음 단계는 슬슬 봄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이제 모종을 심을 용기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씨앗을 파종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리 용기를 준비해 두면 나중에 바쁜 파종 시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병해로부터 모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작업을 1월에 해야 할까요? 작년에 사용했던 낡은 화분이나 트레이, 상자 등에는 곰팡이 포자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무름병, 흑각병 같은 곰팡이는 며칠 만에 애써 키운 새싹을 모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기 벽면에는 물과 비료로 인해 생긴 염분 침전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염분은 어린 식물의 뿌리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했던 모든 용기는 반드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할 모든 화분, 트레이, 상자, 컵 등을 모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물리적 세척입니다. 칫솔이나 솔을 이용해 남아있는 흙, 뿌리 조각, 그리고 소금기로 인한 얼룩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주방 세제나 일반 세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인 소독입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한 분홍색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에 용기를 몇 시간 동안 담가둘 수 있습니다. 둘째, 황상우리 또는 황산철 용액물 한 양동이에 밥숟가락 하나 정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셋째, 염소계 표백제 물과 1:7 비율. 담가두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아주 철저하게 헹궈내야 합니다.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은 식물 생물학적 살균제나 기타 친환경 자재 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 후에는 모든 용기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우유팩 같은 불투명한 용기를 모종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물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려면 빛이 필요하며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면 뿌리의 상태와 흙의 습도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피트포트 핏퍼츠, 나피트 펠렛 핏 펠렛스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오이, 고추, 가지처럼 옮겨 심기 피키로프카. 민감한 작물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 포트째로 땅의 심기 때문에 뿌리 손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1월은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용기를 구매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모종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요람을 준비하는 것은 곧 당신의 정성이며 건강하고 튼튼한 식물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15번째 과제는 이전 과제와 연결된 것으로 바로 모종을 심을 흙, 즉 상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배양토는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우는 성공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이 여유가 있는 1월이야말로 이 일에 착수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텃밭 흙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텃밭 흙은 너무 밀도가 높고 잡초 씨앗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균과 해충의 유충들이 겨울을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모종의 텃밭 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모종을 미리 고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모종 상토는 가볍고 잘 부스러지며 공기와 물이 잘 통하고 적당히 영양분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무균 상태여야 합니다. 상토를 준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배합하는 것입니다. 시판 상토를 구매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고르고 포장에 모종용 또는 채소 재배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시판 상토 역시 100%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소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상토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일반적인 배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밭 흙이나 잔디 흙 1, 피트모스 1, 부엽토나 퇴비 1, 그리고 모래나 버미큘라이트 1의 비율입니다. 모든 재료는 철저히 섞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소독 차례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냉동 처리입니다.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에 산다면 흙이 담긴 봉투를 베란다나 외부에 몇 주 동안 내놓으세요.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 대부분의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증기 소독입니다. 흙을 채반에 담아 끓는 물이든 냄비 위에 올려놓고 1시간 동안 쪄주는 것입니다. 또는 오븐을 90도로 설정하고 30분 동안 흙을 가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열처리든 흙을 죽은 상태로 만듭니다. 해로운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익한 미생물까지 모두 죽기 때문이죠. 따라서 흙이 식은 후에는 되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포함된 생물 제제, 예를 들어 EM 용액 또는 피토스포린 용액을 뿌린 후 비닐로 덮어 따뜻한 곳에 2주 정도 두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종 상토에 신선한 거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선한 거름은 연약한 모종의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상토의 구조를 개선하려면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같은 흙 개선제를 첨가하세요. 이는 흙을 더욱 가볍게 만들고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소량의 나무재를 추가하면 칼륨, 인, 미량 원소 등이 풍부해지며 검은 다리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월에 미리 준비하고 숙성시킨 상토는 앞으로 키울 모종에게 최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1월 계획 중 16번째 항목은 정말 열정적이고 숙련된 정원사들을 위한 작업입니다. 바로 과일나무 겨울 접목에 대한 이야기죠. 이 작업은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품종을 얻거나 귀중한 품종을 번식시킬 수 있는 정교한 기술입니다. 왜 하필 겨울에 접목을 할까요? 겨울 접목, 즉 실내 접목은 대목, 접을 붙이는 나무과 접수, 붙일까지 모두 휴면 상태인 편안한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덕분에 활착률, 즉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봄이 되어 정원에 심을 무렵에는 접목 부위가 이미 충분히 아물게 됩니다. 1월과 2월이 이 작업을 위한 최적기입니다.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목이 필요합니다. 직접 키웠거나 묘목장에서 구입한 일제 2년생 묘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미리 캐내어 축축한 모래 속이나 젖은 상태로 지하실에 보관합니다. 둘째, 접수입니다. 원하는 품종의 가지, 눈이 붙은 가지를 말합니다. 보통 초겨울, 첫 서리가 내린 후에 채취하여 냉장고나 눈 밑에 보관합니다. 접목하기 며칠 전에 대목은 따뜻한 실내로 옮겨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반면 접수는 작업 직전에 꺼내야 합니다. 접목 기술 자체는 숙련이 필요합니다. 겨울 접목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계량된 깎아 접붙이기, 계량 악교접입니다. 대목과 접수의 굵기가 같다면 비스듬한 면을 깎아내고 그 위에 혀 모양의 세로 절개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혀 부분이 서로 맞물리도록 연결하고 특히 형성층, 얇은 초록색 껍질층, 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맞춰줍니다. 접목 부위는 전용 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로 단단히 감고 접목용 왁스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접목 후에는 묘목을 젖은 톱밥이 담긴 상자에 넣고 2주 동안 20, 25도 정도의 온도에서 접목 부위가 유압되도록 유지합니다. 그 후 봄에 심기 전까지 다시 저온 장소에 보관합니다. 흔한 실수는 더럽거나 무딘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접목칼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반드시 소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절단면은 톱질하듯이 여러 번 자르지 말고 한 번에 깨끗하게 잘라야 합니다. 형성층의 오염이나 손상은 접목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접목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버드나무나 포플러 같은 불필요한 가지로 먼저 연습해보세요. 손에 익숙해지도록 매끄럽고 평평한 절단면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겨울 접목은 정원 가꾸기에 무궁무진한 창의적인 기회를 열어주는 정말 매력적인 과정입니다. 겨울철 식물 번식법에 해당하는 17번째 주제는 침엽수 삽목입니다. 측백나무, 향나무, 편백나무 같은 많은 침엽수들은 삽목으로 아주 잘 번식하며 특히 겨울이 삽목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 하필 겨울일까요? 식물이 휴면 상태에 있는 겨울에는 모든 에너지가 성장이 아닌 뿌리 발근에 집중되기 때문에 삽수가 훨씬 더 잘 활착됩니다. 게다가 집 안창가에서 발근에 필요한 안정적인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가 시작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하고 튼튼한 모주 어미식물을 선택하세요. 흐린 날, 옆으로 뻗은 가지 몇 개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삽수는 칼로 자르지 않고 아래로 힘껏 당겨 떼어내야 합니다. 가지 끝에 묵은 가지 조각, 즉
힐헤엘 부분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는 곳이 바로 이 묵은 가지 조각 부분입니다. 삽수의 적정 길이는 10에서 15cm입니다. 삽수의 밑부분, 약 길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잎이 쏘잎은 모두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힐 부분을 다시 다듬고 밝은 촉진제 가루에 묻혀줍니다. 가볍고 배수가 잘 되는 상토를 준비하세요. 피트모스와 모래 또는 펄라이트를 같은 비율로 섞은 혼합토가 이상적입니다. 상토는 충분히 적셔줘야 합니다. 막대기로 구멍을 낸 후 삽수를 2에서 3cm 깊이로 살짝 기울여 심습니다. 주변 흙을 가볍게 다져줍니다. 그 다음 투명한 뚜껑, 유리병 또는 비닐봉투로 용기를 덮어 미니 온실을 만듭니다. 이 온실을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고 18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두세요.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과습입니다. 흙은 적당히 촉촉해야 하며 절대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이 과하면 삽수가 썩게 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뚜껑을 열어 환기시키고 응결된 물방울 결로를 제거하여 미니 온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전문적인 팁 하나를 드리자면 밝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저면 난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삽수가 담긴 용기를 전용 육묘 매트 위에 올려놓거나 라디에이터 위에 따뜻한 뜨겁지 않은 창가에 두면 뿌리 밝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침엽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느린 과정입니다. 하지만 작은 가지 하나로 나만의 측백나무나 향나무를 키워내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고 경제적인 일입니다. 1월 계획 중 18번째 항목은 다시 정원에서 주방 창가로 돌아옵니다. 바로 채소 촉성 재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에는 눈이 쌓여 있고 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를 맛보려면 몇 달은 더 기다려야 하는 이때, 신선하고 향긋하며 비타민 가득한 무언가가 간절해집니다. 1월이야말로 나만의 미니 창가 텃밭을 만들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촉성 재배란 무엇일까요? 이는 뿌리나 구근에 영양분을 저장해둔 식물이 보통의 생육 시기가 아님에도 푸른 잎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쪽파나 실파를 기르는 것입니다. 싹이 나기 시작한 일반 양파를 준비하세요. 양파의 밑동만 물에 살짝 닿도록 컵에 담가두면 일주일 안에 신선한 파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흙이나 톱밥을 얇게 깐 상자의 양파를 서로 밀착시켜 빽빽하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가 더 싱싱하고 수분감이 넘치며 구근이 썩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파 외에도 파슬리, 샐러리, 비트와 같은 뿌리 채소도 촉성 재배에 아주 적합합니다. 가을에 수확하고 남은 작은 뿌리 채소가 있다면 화분에 심고 물을 준 다음 밝은 창가에 두세요. 곧 부드러운 새 잎이 도다나 샐러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의 어린잎, 즉 망고는 맛이 시금치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추가 조명 없이 씨앗으로 새싹 채소를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1월은 일조량이 매우 짧아 식물이 광합성을 제대로 할 만큼 빛이 부족합니다. 씨앗으로 키운 모종은 우짜라고 잎이 희미해지며 병들기 쉽습니다. 촉성 재배는 이미 뿌리나 구근에 축적된 영양분을 사용하므로 빛에 덜 민감합니다. 하지만 촉성 재배를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식물 성장용 램프, 즉 LED 식물 등으로 추가 조명을 비춰주면 채소의 품질과 성장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소렐. 촉성 재배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을에 소렐 포기를 흙재 파내어 화분에 심고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1월에 실내로 들여와 물을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소렐은 아주 빠르게 시큼한 맛이 나는 잎을 내어 신선한 수프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깨 비타민 텃밭을 만들면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봄을 상기시키며 기분까지 전환시켜 줄 것입니다. 19번째 주제는 1년 내내 우리와 함께하는 푸른 반려동물, 바로 실내 식물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1월은 실내 식물에게도 정원의 식물들 못지않게 힘든 시기입니다. 짧아진 일조량, 중앙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등 이 모든 것이 식물들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식물이 최소한의 피해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1월의 관리가 특별할까요? 대부분의 실내 식물이 이 시기에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느려지고 물과 영양분에 대한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평소 여름처럼 관리하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관리의 핵심 원칙은 바로 모든 것의 절제 또는 적절함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물주기입니다. 겨울철 실내 식물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과습입니다. 빛과 온기가 부족하면 뿌리가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물이 화분에 고여 뿌리가 썩게 됩니다. 흙의 표면이 한 3cm 깊이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만 물을 주세요. 이때 실내 온도와 같은 미리 받아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 습도입니다. 난방기구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는 대부분의 식물, 특히 열대 식물에게 해롭습니다. 분무기로 잎에 규칙적으로 물을 뿌려주세요. 화분 옆에 물을 담은 용기를 두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잎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 미지근한 물로 주기적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명입니다. 빛을 가장 좋아하는 식물은 남향 창가에 두도록 노력하세요. 최대한 많은 빛을 받도록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빛이 부족하다면 식물 생장등 피토 램프를 이용해 추가적인 조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영양 공급입니다. 1월에는 대부분의 식물에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에 꽃을 피우는 식물, 개발 선인장, 아잘레아은 예외입니다. 이 식물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일반적인 비료 사용량의 절반 용량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분갈이입니다. 1월은 분갈이를 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시기입니다. 분갈이는 큰 스트레스이며 겨울 환경으로 약해진 식물은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갈이 작업은 봄이 올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팁: 해충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응애와 같은 해충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잎에 가는 거미줄이나 미세한 점들이 보인다면 즉시 살충제로 식물을 처리하십시오. 1월에 올바르게 관리하면 실내 식물이 장식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다가올 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20번째 과제는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알뜰한 정원 세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목재 재해를 비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집에 난로나 벽난로 혹은 사우나 시설이 있다면 겨울은 1년 내내 유용하게 쓰일 귀중한 유기질 비료를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가치가 높을까요? 목재재는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미량 및 다량 원소를 모두 담고 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칼륨,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망간 등 수많은 필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화학 비료와는 달리 재는 많은 작물, 특히 감자와 베리류, 산딸기, 블루베리 등의 해로운 염소 성분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에 함유된 칼륨은 식물의 내한성을 높이고 열매 맺힘을 촉진하며 맛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뿌리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칼슘은 토양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데 이는 산성 토양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채소 작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재는 살균 효과도 가지고 있어 일부 해충과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재를 어떻게 올바르게 비축하고 보관해야 할까요? 깨끗한 목재와 식물 잔여물을 태운 재만 사용해야 합니다. 석탄, MDF 합판, 페인트칠을 했거나 가공된 목재, 쓰레기를 태운 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재에는 중금속이나 기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작이 완전히 타고 난 후에는 재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 금속체에 걸러 큰 숯 조각이나 타지 않은 잔여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재는 뚜껑이 있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통과 같이 밀폐된 용기에 담아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재가 습기를 머금게 되면 가장 귀중한 성분 중 하나인 칼륨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식물에 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수국, 침엽수, 진달래와 같이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작물에게는 재가 오히려 토양을 알칼리화하여 생육을 저해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봄이 되면 밭을 갈 때 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한두 컵 정도. 감자와 토마토를 심을 때 구덩이에 한 숟가락씩 넣어주고 배추 심은 곳에 뿌려 벼룩이벌레나 달팽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를 우려낸 물을 만들어 비료로 주거나 해충 방제를 위해 분무할 수도 있습니다. 1월에 미리 재를 비축해두면 1년 내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비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21번째 항목은 구매 및 재고 관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매 목록을 작성하고 일부 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료와 작물 보호제 재고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막고 동시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효과가 떨어진 약재를 미리 정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 이 작업이 필수적일까요? 대부분의 농약과 원예용 화학 제품은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약효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독성을 띠거나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재를 정원에 사용하는 것은 식물,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환경 모두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잘못된 보관 방식 역시 약재의 품질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원예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냅니다. 보관 장소는 건조하고 어둡고 서늘하며 어린이와 반려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2. 모든 포장재, 병, 상자 등을 꺼내십시오. 3. 각 포장재를 주의 깊게 살피고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난 약품은 가차없이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해 놓습니다. 4. 포장의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포장 봉투가 찢어졌거나 용기가 새고 있다면 해당 약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건조한 분말이 뭉쳐 있거나 액체의 색이 변했거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침전물이 생겼다면 이는 약재가 변질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양호한 약재 목록을 만드세요. 이 목록을 필요한 구매 목록과 비교합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 구입해야 할 항목 몇 가지를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부적절한 폐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단순히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위험 폐기물입니다. 반드시 지역 규정에 따라 특수 수거 장소에 제출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폐기 시설이 없다면 최소한 많은 양의 물에 약재를 희석한 다음 수원이나 우물, 작물이 심어진 곳에서 멀리 떨어진 땅속 깊은 구덩이에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보관 시스템을 체계화하세요.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마련하여 모든 약재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료 등 그룹별로 분류합니다. 각 포장재에는 지워지지 않는 마커로 구입 날짜와 용도를 기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약재를 신속하게 찾고 유통기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원약품 보관함에 대한 연초 점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예 활동의 핵심입니다. 우리 계획의 22번째 항목은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 즉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와 농업 기술, 그리고 원예 경험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 길고 밭에 당장 급한 일이 없는 1월은 자기 개발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원예의 세계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매년 독특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과 교배종이 나오고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약재와 재배 방식이 개발됩니다. 10년 전에 통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미 구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학습은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하고 실수를 줄이며 수확량을 늘리고 취미에서 더 큰 즐거움을 얻게 해줍니다. 지식은 삽이나 전정 가위처럼 정원세계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출처는 아주 많습니다. 첫째, 원예 관련 서적과 잡지입니다. 고전적인 명저든 최신판이든 모두 유용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둘째, 인터넷입니다. 수많은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 포럼, 블로그에서 원예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용한 영상이 가득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명 농업 전문가의 강의를 시청하거나 여러분 지역의 다른 원예가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졌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바로 소통입니다. 주변에 숙련된 원예가 지인이 있다면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경험 교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유기농업에 깊이 파고들어 퇴비나 액비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퍼머컬처나 자연농법의 원리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상 만들기나 수직 텃밭 가꾸기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번 시즌에 심을 계획인 새로운 작물의 농업 기술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흔한 실수는 인터넷에서 찾은 조언을 무작정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 출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남부 지역 블로거에게 완벽했던 방법이 추운 북부 기후 조건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후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원예 일지를 만들어 보세요. 일반 공책이든 컴퓨터 파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알게 된 흥미로운 아이디어나 조언들을 모두 기록하세요. 계획을 정리하고 시즌 중에는 식물 관찰 내용과 특정 방법론의 결과를 기록하세요. 이러한 일지는 여러분의 개인 백과사전이 되어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월의 학습은 지루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현명하고 성공적인 정원사로 만들어줄 식물의 세계로 떠나는 흥미진진한 여행입니다. 23번째 항목은 조금 시기상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만 그럴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온상 따뜻한 흙침대를 만들거나 적어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온상은 서늘한 기후에서도 조기에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정한 농업기술의 경이로움입니다. 왜 이 작업을 1월에 고민해야 할까요? 제대로 된 온상을 만들려면 유기물이 필요하고 겨울은 유기물을 모으기에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날씨가 허락하고 땅이 얼지 않았다면 이는 남부 지역이나 장기간 해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온상이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유기물로 이루어진 다층 구조의 케이크와 같습니다. 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열과 영양분을 방출하여 식물의 뿌리를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모종을 심을 수 있고 수확 시기를 몇 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온상은 어떻게 만들까요? 보통 온상을 위해 깊이 40에서 50cm 정도의 도랑 트렌치를 팝니다. 바닥에는 가장 거친 층인 나뭇가지, 나무 조각, 낡은 판자 등을 깔아줍니다. 이 층은 배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작은 유기물층, 즉 작물 잔여물, 잡초, 낙엽, 주방 쓰레기, 고기와 지방 제외 등을 채웁니다. 각 층은 흙으로 덮거나 분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효 미생물, EM, 용액을 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쯤 부숙된 퇴비나 거름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위층은 20에서 30cm 두께의 비옥한 텃밭 흙을 덮어줍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아랫부분에 병든 식물이나 다년생 잡초의 뿌리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이것들은 썩지 않고 오히려 훌륭하게 싹을 틔워 여름 내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모든 식물성 유기물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겨울에 도랑 파기가 불가능하다면 1월부터 재료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전지 후 남은 나뭇가지를 모으고 주방 껍질, 발코니에서 얼려 보관 가능을 수집하며 화목 난로를 떼는 이웃과 재를 얻는 것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텃밭 계획에 온상을 배치할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고 크기와 울타리를 미리 구상하십시오. 보통은 나무 판자로 상자형 구조물, 레이스드 베드를 만듭니다. 봄에 눈이 녹으면 여러분은 이미 빠른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온상 만들기, 이는 수고를 투자하는 일이지만 조기에 수확하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로 몇 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값진 투자입니다. 저희 체크리스트의 24번째 항목은 정원의 푸른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침엽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침엽수에게는 1월, 특히 2월이 매우 위험한 시기인데요. 이 위험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태양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로 봄철, 일소 피해, 햇볕 내림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겨울의 문제가 될까요? 겨울 막바지가 되면 해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쌓인 눈이 햇빛을 반사하여 그 강도를 더욱 키우게 됩니다. 강한 햇볕 아래 짙은 녹색의 잎, 바늘잎은 급격히 뜨거워지고 광합성 작용이 시작되면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하지만 뿌리는 아직 얼어붙은 땅 속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잎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잎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소 피해입니다. 특히 어린 묘목이나 최근에 심은 나무들, 그리고 일부 서양 측백나무, 투야, 노간주나무, 주니퍼, 캐나다 가문비나무 품종들이 일소 피해에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은 차광입니다. 특히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남쪽과 남서쪽 방향에서 직접적인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프로 만든 거적, 전용 차광망, 안 쓰는 흰색 천, 또는 밝은색 부직포, 스펀본드, 아그로텍스 등가 좋습니다. 이 재료들을 나무 위에 덮거나 더 좋은 방법은 나무 주변에 설치한 틀, 골조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골조는 나무 막대, 말뚝 또는 활 모양의 지지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덮는 재료가 침엽수 잎에 너무 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풍을 위해 덮개와 가지 사이에 공기가 통하는 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덮개는 1월 말이나 2월 초, 해가 없는 흐린 날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닐 필름이나 어둡고 두꺼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거운 날 비닐 아래에서는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나무가 과열되고 쪄버리게 됩니다. 이는 햇볕에 타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또한 어두운 재료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차광 재료는 반드시 밝고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전문가 팁입니다. 물리적인 차광 외에도 나무 자체를 내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을철 서리가 내리기 전 침엽수에게 물을 아주 충분히 주는 월동전 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무가 수분을 비축하여 겨울철 건조를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을이 건조했는데도 관수를 하지 못했다면 겨울철 기온이 잠시 풀리는 해빙기에 따뜻한 물 몇 통을 나무 아래에 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땅을 녹여 뿌리가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침엽수를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나무의 건강과 멋진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절차입니다. 15번째 항목은 겨울철에 흔히 잊기 쉬운 정원의 일부, 바로 잔디밭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꺼운 눈 밑에서는 잔디밭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 잘못된 관리는 잔디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봄이 되었을 때 고르고 푸른 카펫 대신 듬성듬성한 곳이나 얼룩덜룩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잔디 겨울철 관리의 핵심 규칙은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눈 아래에서 잔디는 죽지 않고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눈 덮인 잔디밭의 같은 자리를 계속 밟고 다니면 눈이 압축되어 단단한 얼음막, 즉 빙판으로 변합니다. 이 얼음막 아래에서 잔디는 공기의 접근이 차단되고 습기에 의해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봄에는 그 자리에 잔디가 죽은 빈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로에 눈을 치워 잔디밭 위에 크고 단단한 눈더미로 쌓아두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눈더미는 녹는데 매우 오래 걸리며 그 아래 잔디가 습기로 인해 썩게 됩니다. 또한 잔디밭 위에 스케이트장이나 얼음 미끄럼틀을 만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얼음은 산소 접근을 막아 잔디가 질식해 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지를 가로질러 걸어가야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정된 보행로가 없다면 널빤지 나무판을 이용해 임시 경로를 만드십시오. 이는 압력을 분산시켜 잔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같은 자취를 반복해서 밟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잔디밭에 대한 또 다른 겨울철 위험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부병, 액슈의 후빙, 스노우 몰드입니다. 이것은 기온이 0도 부근일 때 눈 아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나면 잔디밭에서 거미줄 같은 흰색, 회색 또는 분홍색 반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잔디 깎기, 통기 작업, 에어레이션, 그리고 살균제 처리가 포함됩니다. 만약 가을에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봄에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팁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풀려 눈 표면에 단단한 얼음 막나스트이 형성될 때 이 막을 깨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얼음 갑옷은 잔디와 외부 환경 사이에 가스 교환 또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갈퀴, 레이크, 아예 뒷면이나 쇠스랑 포크를 이용해 잔디밭 위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이 막을 뚫고 부수어 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잔디가 더 잘 숨 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월에 잔디밭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봄철에 잔디가 빠르고 균일하게 다시 자라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계획의 26번째 항목은 단순한 원예 업무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원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새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깃털 달린 조력자들은 단순히 정원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를 넘어 해충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특히 1월과 2월의 겨울은 자연 먹이가 거의 없어 새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정원사가 겨울철에 새를 돕는 것이 왜 이득이 될까요? 겨울에 먹이를 준 새들은 봄에도 여러분의 정원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왕성하게 활동하며 애벌레, 진딧물, 복숭아명나방 같은 해충들을 적극적으로 없애줄 겁니다. 예를 들어 박사의 한 가족이 여름 동안 하십그루에 달하는 과일나무의 해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굶주린 겨울을 이겨내도록 새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무료이면서도 매우 효율적인 생물학적 방제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들에게 먹이를 제대로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이통이 필요합니다.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붕이 있어야 하고 바람에 먹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이통은 강한 바람을 피하고 고양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여러분이 창문에서 새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둘째, 올바른 먹이입니다. 대부분의 작은 새들, 박새, 참새, 동고비 등에게 가장 좋은 먹이는 볶지 않고 소금 간을 하지 않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조나 귀리 등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박새들은 특히 소금기가 없는 돼지 비계나 버터 조각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줄 수 있습니다. 멋쟁이새나 홍방울새 같은 새들을 위해서는 가을에 미리 말려둔 마가목이나 산사나무 열매를 준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빵, 특히 호밀빵, 혹은 소금기가 많거나 튀긴 음식, 상한 음식 등 사람이 먹는 식탁의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새들의 소화기관은 이런 음식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면 매일 규칙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새들은 급식소에 금방 익숙해지고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만약 혹한기에 갑자기 먹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새들이 다른 먹이원을 찾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모이통 외에도 정원에 몇 개의 새집 둥지 상자이나 둥지를 걸어두세요. 새들은 겨울에는 이곳을 잠자리로 사용할 수 있고 봄에는 새끼를 낳아 기르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들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정원의 생태적 균형과 건강을 위한 매우 현명하고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저희가 겨울철 점검해야 할 27번째 항목은 바로 퇴비더미 확인입니다. 여러분의 비옥함 제조 공장은 속도는 느릴지라도 겨울에도 쉼없이 작동합니다. 1월에 점검을 해보면 퇴비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점검이 중요할까요? 제대로 관리되는 퇴비더미는 내부에서 열을 내야 합니다. 즉, 50도에서 6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열이 잡초, 씨앗과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는 눈 아래에서 이 과정이 느려지긴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봄이 되었을 때 포슬포슬하고 영양가 높은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발열 과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퇴비 더미가 눈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눈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눈은 퇴비 더미 내부의 열을 보존하고 깊숙이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눈이 충분하지 않다면 사방에서 눈을 모아 퇴비 더미 위에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마치 보온병처럼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긴 소의 막대기를 더미 중앙에 꽂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시 후 막대기를 빼서 만져보세요. 만약 따뜻하다면 내부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갑다면 퇴비가 얼어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퇴비를 깨우려면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에 뜨거운 물이나 유용 미생물, EM, 용액을 부어주면 됩니다. 겨울철에 흔히 저지르지만 퇴비에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물 찌꺼기나 액체 폐기물을 퇴비에 버리는 것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하면 퇴비가 얼어붙어 공기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마른 주방 쓰레기, 예를 들면 채소 껍질이나 차십 등을 계속 투입하되 피트모스나 톱밥 또는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적절한 탄소와 질소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전문가 팁입니다. 겨울은 새로운 퇴비 상자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장소를 정하고 목재, 슬레이트, 그물망 같은 재료를 준비하여 구조물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퇴비 상자는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신선한 유기물을 넣고 두 번째 구획에서 퇴비를 숙성시키며 세 번째 구획에서는 이미 완성된 퇴비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귀중한 비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월에 퇴비 더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농지의 미래의 비옥함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28번째 항목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분석적인 작업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죠. 새로운 시즌 계획에 완전히 몰두하기 전에 잠시 뒤를 돌아보고 지난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작업을 해야 할까요?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어떤 토마토 품종이 가장 맛있었는지, 어떤 품종이 역병으로 고생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근이 어디서 해충의 피해를 입었고 어디서 완벽하게 자랐는지도 헷갈릴 수 있죠. 지난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인 결정을 확고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야기했던 텃밭 일지를 작성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다시 읽어볼 때입니다. 일지를 쓰지 않으셨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그때의 상황을 되살려 보세요. 무엇을 분석해야 할까요? 첫째, 품종입니다. 심었던 모든 품종의 목록을 만드세요. 각 품종 옆에는 발화율, 수확량, 맛,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매개 변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매기세요. 탁월한 성능을 보인 품종과 실망스러웠던 품종을 모두 표시하세요. 이것이 내년 종자 선택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재배 기술입니다. 어떤 재배 방식을 적용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혹시 처음으로 멀칭을 시도했는데 만족스러웠나요? 아니면 진딧물을 효과적으로 퇴치한 새로운 유기농 약재를 사용했나요? 기록해 두십시오. 반대로 실패했던 점도 기억하세요. 고추 모종은 왜 죽었을까요? 양배추는 왜 수확량이 적었을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식재 방식, 물이나 영양분 부족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병충해입니다. 밭 계획도에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표시하세요. 이는 예방적 방제 계획을 세우고 다음 시즌에 작물 돌려짓기를 적절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한 실수는 모든 실패를 나쁜 날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날씨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대개 원인은 우리의 재배 기술 실수에 있습니다. 정직한 자기 분석이야말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사진을 활용하세요. 시즌 동안 텃밭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다면 지금 그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사진은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병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1월에 하는 이 실패 분석은 실수를 바로잡는 작업이며 매 시즌이 이전 시즌보다 더 나아지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저희 마라톤의 29번째 순서이자 마지막 전 단계인 이번 시간에는 다시 나무를 보호하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설치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지만 겨울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해 동하이와 햇볕으로 인한 일소 피해 리샤오베이하이입니다. 이는 나무를 약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고사시킬 수 있는 심각한 피해입니다. 왜 이 피해가 겨울이 끝날 무렵에 발생할까요? 2월이나 3월 초, 남부 지역은 1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햇볕이 비추는 낮 동안, 특히 남쪽이나 남서쪽을 향한 나무의 어두운 숲이는 영상의 온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성층 세포가 깨어나면서 수액 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갑자기 영하의 기온이 되면 수피 조직 내의 수액이 얼어붙으면서 조직이 파열됩니다. 그 결과 수피에 길게 균열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해입니다. 이런 상처는 버섯포자나 다른 감염균이 침투하기 쉬운 경로가 됩니다.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을철에 나무 줄기와 큰 골격가지에 하얀색 석회액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흰색은 햇빛을 반사시켜 수피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일교차를 완화해 줍니다. 만약 가을에 석회칠을 하지 못했다면 이미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겨울에는 너무 늦습니다. 페인트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줄기를 흰색 부직포나 삼배, 심지어 신문지 여러 겹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이 역시 수피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혹은 줄기의 남쪽에 판자나 차광막을 설치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신선한 동해 상처를 발견했다면 봄이 되어 영상 기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건강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긁어내고 황상우리 용액으로 소독한 뒤 정원용 발삼이나 특수 원해용 도포제로 발라주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미관을 위해 나무의 아랫부분만 조금 칠하는 것입니다. 석회칠은 무엇보다 기능적인 보호책입니다. 칠할 때는 땅에서부터 첫 골격 가지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그 가지의 아랫부분까지 전체를 칠해야 합니다. 특히 껍질이 매끄러운 어린 나무일수록 석회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석회액을 고를 때는 단순한 석회나 백묵 외에도 병해충 방지를 위한 살균제 성분, 그리고 접착력을 높여주는 접착제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동해를 예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수원을 건강하고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 목록의 30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가장 즐거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바로 꿈을 꾸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실용적이고 분석적인 작업들을 마쳤으니 이제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여러분의 꿈의 정원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무엇보다 창의적인 활동이며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한 명확하고 영감을 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작업이라도 훨씬 쉽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꿈이야말로 시즌 내내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약간은 마법 같은 분위기의 1월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에 완벽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조경 디자인 잡지들을 넘겨보세요. 인터넷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정원 사진들을 찾아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는 모두 저장해 두세요. 특정 색감의 새로운 화단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요. 장미 덩굴이 감긴 퍼골라 펠고라가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을 꾸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작은 연못이나 암석 정원, 알파인 가든을 오랫동안 꿈꿔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것들을 계획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스케치를 해보고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기후에 적합한 식물을 골라보세요. 채소밭뿐만 아니라 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정원은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눈을 즐겁게 해줘야 하니까요. 끊임없이 꽃이 피는 정원을 계획해보세요. 한 꽃이 지면 다른 꽃이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식물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수영이나 잎의 색깔만으로도 아름다운 관상용 관목들도 고려해보세요. 흔한 실수는 자신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잡지의 사진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것입니다. 남부 잉글랜드의 화려한 장미 정원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똑같이 보일 리는 만무하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취하되 여러분의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로 그 아이디어를 채우세요. 전문가의 조언. 무드보드, 무드보드. 즉, 영감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 마음에 드는 씨앗 포장지, 자재 샘플 등을 붙일 수 있는 코르크보드 형태의 실물 보드도 좋고 핀터레스트의 가상보드도 좋습니다. 이러한 무드보드는 여러분의 꿈을 시각화하고 실행 과정에서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월의 꿈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수확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아늑하며 무엇보다 사랑받는 정원을 만들 정서적인 토대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눈 관리를 하는 것부터 정원을 가꾸는 우리의 꿈을 다지는 일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30가지 단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엔 정말 할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작업들을 한 달 내내 조금씩 나눠서 한다면 여유롭고 즐거운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1월은 정원색의 겨울잠을 자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사려 깊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고요한 겨울 정원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건강과 풍요로움의 기틀을 다지는 것입니다. 덮어둔 나무 하나하나, 확인한 씨앗 하나하나, 날카롭게 갈아놓은 전정가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성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다가올 시즌을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정원의 미래를 관리하고 계신 거죠. 길었지만 매우 유익했을 거라고 믿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정원사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1월 정원 작업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자주 미루게 되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그럼 정원에서 다시 만나요.